3억 5천, 2억에 팝니다. 급매요. 제 손으로 부동산 앱에 그 문구를 올리던 날 20년 미술학원 원장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단 2년 만에 증발한 금액입니다. 서울 서쪽 아파트 단지를 팔아서 만든 돈, 원장직 퇴직하며 받은 목돈, 심지어 적금까지 해약해서 모은 전부였죠. 남쪽 섬 100평 땅에 하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매일 바다 보면서 살아요. 아내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4세에 다시 서울 빌라 전세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 근처 월세방에서 말이죠.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20년간 아이들 미래를 그려주던 꼼꼼한 원장이었으니까요. 김성민 원장님은 정말 계획적이세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쪽 섬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입도세라는 이름의 마을 기금 500만 원, 강풍에 1년 만에 벗겨진 외벽 페인트, 육지보다 20% 비싼 물가, 그리고 결정타는 아내의 응급실행 비행기표였습니다. 선생님, 집 팔리셨어요? 중개사가 석 달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매수자가 없었죠. 섬 부동산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파란 바다 하나 보자고 1억 5천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2년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를 향한 꿈. 제 이름은 김성민, 올해로 64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목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물감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학부모 상담을 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가 학원 문을 연 건 제 나이 44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곳저곳 화실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죠.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었지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술로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44세 용기를 내어 목동에 작은 학원을 차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벽마다 아이들 그림을 붙여놓으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 한 명을 제 자식처럼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색감을 살려주고 싶었고 그들만의 개성을 발견해주고 싶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김성민 원장님은 정말 계획적이세요. 우리 아이가 미술학원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났고 5년 후에는 학원을 2배로 확장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목동에서 손꼽히는 입시 미술학원으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성공한 학원 원장의 삶이 마냥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안에 예술가가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시 기법을 가르치느라 정작 제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학원 운영과 학부모 관리, 강사 채용과 월급 계산, 그런 일들이 제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서울 서쪽 아파트 단지의 빼곡한 건물들이 창밖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쯤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언제쯤 물감이 아닌 진짜 바다의 파란색을 매일 볼 수 있을까? 아내와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은퇴하면 바다 보이는 곳에서 살아요. 나도 그러고 싶소. 매일 아침 바다를 그리고 싶어.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저는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학원 수익도 좋았지만 저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에 넣었고 여유가 생기면 아내와 상의해서 안전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서울 서쪽 아파트는 20년 전에 산 것이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꽤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6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슬슬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원장에게 학원을 물려주는 방안을 고민했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를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친구 삼아 여기저기 가봤습니다. 제주시의 번화한 거리도 걸어봤고 서귀포의 조용한 바닷가도 둘러봤습니다. 현무암 돌담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 유채꽃이 가득한 들판,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탁 트인 하늘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보, 제주도에서 살면 매일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 2막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5번이나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겨울에도 가보고 봄에도 가봤습니다. 물론 여름 성수기는 피했죠. 너무 붐빌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에 걸쳐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성민 원장님은 정말 계획적이세요. 학부모들의 말처럼 저는 이번에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학원을 후배에게 넘겼습니다. 20년간 키워온 학원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제법 컸습니다. 거기에 서울 서쪽 아파트를 매각한 돈까지 합치니 3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바다 보면서 살 수 있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단 2년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탑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땅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보여요. 우리 섬이에요. 저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제주 바다가 반짝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동쪽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다 내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간 5번이나 왔던 길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 될 곳이니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작은 해안마을 입구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좁은 마을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이 보였습니다. 200평, 우리 부부의 꿈을 담을 땅이었습니다. 땅은 완벽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뒤로는 나지막한 오름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현무암 돌담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땅 한쪽에는 감귤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넓어요. 200평이나 돼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은 3억입니다. 평당 150만 원인데 바다 조망이 좋고 면적도 넓어서 이 가격입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었지만 이 정도 땅이면 작업실도 따로 짓고 텃밭도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민박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잠도 안 오는데 한참을 땅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업실은 바다가 보이는 쪽에 따로 짓고요. 거실은 통창으로 해서 바다를 다 담아요. 아내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거들었습니다. 텃밭도 100평은 만들 수 있겠어. 200평이니까 여유가 있어.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올라왔고 바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쪽 아파트는 20년 전 2억에 샀던 것인데 지금은 시세가 6억 8천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빨리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매물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억 5천에 팔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학원. 퇴직금으로 받은 2억 3천만 원이 적금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해지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목돈이신데 다른 상품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주도에 집 지을 겁니다. 직원이 부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제주도 전원주택
아파트 매각금 6억 5천과 퇴직금 2억 3천, 그리고 적금까지 합치니 총 8억 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만의 집을 짓는다는 게 너무 설렜습니다. 건축사를 만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여러 전원주택을 지은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200평 대지면 넉넉하시네요. 주택은 70평 정도로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으로 하고 작업실을 별도 동으로 분리해서 지으시고 방은 3개 정도면 손님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거실에서 바다가 다 보이게 해주세요. 통창으로요. 건축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바람이 세니까 창호는 독일제 고급 제품으로 해야 합니다. 단열과 방풍이 중요하거든요. 물론입니다. 좋은 걸로 해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견적이 나왔습니다. 건축비만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와 가구, 조경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토지 구입비 3억을 합치면 총 8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한 번 짓는 집인데 제대로 지어요. 우리 돈 충분히 있잖아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억 8천만 원 중에서 8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남겨두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이 제주도 땅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2022년 여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 달에 2번씩 제주도를 오가며 공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왕복 티켓이 한 번에 28만 원씩 들었지만 기분 좋은 지출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으니까요. 기초 공사를 할 때는 가슴이 뛰었고 골조가 올라갈 때는 아내와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기고 있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작업실 동도 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이 달린 제 작업실, 그곳에서 매일 바다를 그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자 외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얀색을 선택했습니다. 제주 바다와 하늘에 어울리는 색이었습니다. 독일제 창호가 들어가고 지붕이 완성되자 드디어 집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200평 부지에 우뚝 선 하얀 집, 마을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집이 되었습니다. 2023년 봄, 마침내 준공이 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삿짐을 싸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내려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궁전 같아요.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딸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넓은 테라스에 나가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8억을 쏟아 부었지만 후회 없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행복하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요. 제주도 생활 초반 석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떴고 창문을 열면 파란 바다가 제일 먼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다가 저를 깨워줬으니까요. 저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200평 부지에 따로 지은 작업실은 제 천국이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졌고 아침 햇살이 캠퍼스를 비췄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붓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시 기법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었습니다. 바다는 매일 다른 색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코발트 블루였고 어떤 날은 에메랄드 그린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비가 오면 회색빛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색을 캔버스에 담으려 했습니다. 아내도 바빴습니다. 200평 부지 한쪽에 넓은 텃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렇게 넓으니까 상추, 고추, 토마토 다 심을 수 있겠어요.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거들었습니다. 함께 호미를 들고 밭을 일궜습니다. 100평 정도를 텃밭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 계속 검은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현무암이었습니다. 파도 돌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땅이 너무 척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트럭으로 좋은 흙을 사다 날랐습니다. 20만 원어치 흙을 사서 텃밭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퇴비도 10만 원어치 넣었습니다. 이제 되겠지? 저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호박까지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상추는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렸고 고추는 잎이 자꾸 누렇게 변했습니다. 깻잎은 그나마 조금 자랐지만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왜 이러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저희 텃밭이 잘 안 자라는데 왜 그런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주 땅은 현무암 토질이라 척박해요. 흙 한 번 섞은 걸로는 안 되고 계속 퇴비를 넣어줘야 해요. 그것도 많이요. 저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제주 땅이 쉽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바다만 있으면 돼.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텃밭은 기대만큼 안 됐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SNS에 우리 집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얀 집과 푸른 바다가 함께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8억 들인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목동 학원 동료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꿈의 생활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삶을 이루었다는 증명 같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20점의 바다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어놓으니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좋다. 우리도 제주도 올까봐.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해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서 오셨어요? 집 정말 예쁘게 지으셨네요. 저는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을에 잘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요. 8억이 아깝지 않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죠. 여기서 늙어가는 게 행복하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에 첫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TV에서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제 창호를 달았고 튼튼하게 지은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테라스 나무 데크가 한쪽이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고정 나사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 좀 봐.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공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S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한데. 제주도라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출장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고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추가 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2023년 여름이 되자 제주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앞 작은 해안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마을 전체가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그 평화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작업실로 가려는데 집 앞에 낯선 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담벼락에 기대어 주차를 한 겁니다. 저기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제가 말했지만 차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더 심했습니다. 해변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밤 11시가 넘어도 계속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소음이 더 컸습니다. 여보, 귀마개 사와야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성민 원장님이시죠? 내일 마을회관으로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이장님과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소. 이장님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고 차를 한 잔 건네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원장님,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집도 크게 지으시고. 이장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곳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마을에 새로 들어오시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하는데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전 기금이요? 그렇습니다. 마을 도로도 우리가 포장했고 상하수도도 우리가 연결했소. 그런 걸 유지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겠소? 이장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집 크기에 따라 다른데. 원장님 댁은 200평의 건물도 크니까. 이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마을 관례입니다. 다들 내십니다. 옆에 앉은 어르신이 거들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뭐 강제는 아니지만 말이요. 이장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마을 행사 때 참여도 어렵고 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외면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 지을 때 이미 8억이나 썼는데 또 500만 원을 내라니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다음 주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을 기금을 500만 원 내래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집 살 때 이미 다 처리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을 관례래요.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채소를 고르는데 옆에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서울서 왔다며 집에 8억 들였대.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그 돈 못 모으는데 외지 사람들이 땅값 올려놓고 나중에 팔고 가버리지 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다음 날 5일장에 갔습니다. 고등어를 사려고 카판대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에 제주 할머니가 고등어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상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천 원. 할머니가 돈을 내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고등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7천 원. 상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까 할머니는 5천 원 받으셨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데 무슨 상관이웃까? 제주 사투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똑같은 고등어인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싫으면 안 사도 됩니다. 상인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면전에서 차별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7천 원을 내고 고등어를 샀지만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외지인으로 살아야 하나 봐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하는 외지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을 기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안 내면 더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고맙다며 영수증도 없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입니다. 이장님이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집 지을 때 8억을 쓰고 남은 돈이 8,8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생활비와 추가 지출,
그리고 마을 기금까지 벌써 1,800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네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소. 이제 큰돈 나갈 일 없을 거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지만 더 이상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2023년 가을이 되자 제주도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한적해진 건 좋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강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가니까 바람이 좀 세겠지 하지만 제주도 바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밤에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얀 외벽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들뜨고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내가 손으로 만져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건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1년도 안 됐는데 벗겨지는데요. 아, 제주도는 강풍에 염분이 섞여서 외벽 손상이 빠릅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은 도장을 다시 해주셔야 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년마다 외벽을 다시 칠해야 한다니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집이 크시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겁니다.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니 몇백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테라스 목재 데크도 문제였습니다. 여름에 AS 받았던 그 데크가 또 삐걱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자체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풍과 습기, 햇빛이 반복되면서 나무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해야 하나?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재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오일 스테인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썩어요. 자재비만 해도 꽤 나갔고. 직접 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비용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주말 이틀을 꼬박 데크에 오일을 바르는데 썼습니다. 60이 넘는 나이에 쪼그려 앉아 넓은 데크에 붓질을 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쉬엄쉬엄 해요. 아내가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아까웠으니까요. 철제 대문도 문제였습니다. 검은색으로 멋지게 만들었던 대문에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염분 때문이었습니다. 창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제 고급 창호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창틀 모서리에 하얀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합니까? 제가 철물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1년에 2번은 방청제 발라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금방 녹슬어서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 돈이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겨울 난방비였습니다. 11월 말부터 추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보일러를 켰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살 때처럼 별 생각 없이 온도를 맞춰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LPG 난방비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고지서를 들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가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맞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LPG라서 비쌉니다. 거기다 집이 크시고 강풍이 심해서 더 많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보일러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겨울 석 달 동안 난방비만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내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집 안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8억을 들여 지은 집에서 우리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도 문제였습니다. 뭐 하나 고치려면 육지에서 배로 가져와야 했고 배송비가 따로 붙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도 배송비가 붙으니 모든 게 육지보다 비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물가가 서울보다 확실히 비쌌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 물가가 비쌉니다. 마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 같지만 매일 쌓이니 한 달이면 꽤 많이 나갔습니다. 텃밭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가을 강풍에 심어놓은 채소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현무암 토질에 강풍까지 더해지니 제대로 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돈 들여서 흙 사다 넣고 캡이 넣어도 소용없네요. 아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창문 보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방풍판을 설치하는데 돈이 꽤 들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지붕기와 몇 장이 날아가서 보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벽 보수, 데크 관리, 철제 방청, 겨울 난방비, 태풍 대비와 보수, 높은 물가, 기타 수리비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더 마음만 아플 것 같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1년의 유지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몇 배는 더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소. 앞으로 조심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노후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강풍, 염분, 높은 물가, 비싼 난방비, 그 모든 것이 우리 통장에서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돈을 실어 날랐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2024년 5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내가 폭통이 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응급실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심각하시면 육지대학병원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구급차는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출동은 가능한데 시내 응급실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거기서 응급처치 후 육지로 이송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니요? 저는 아내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직접 몰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 시내 병원까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뒷좌석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길을 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치가 좋다고 느꼈을 해안도로였지만 지금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한참을 달려 제주시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아내를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담낭염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육지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육지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제주에서 김포까지 첫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왕복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비행기 시간까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통증을 참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여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무 잘못 없소.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김포공항에서 서울대학병원까지 택시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내가 폭통을 호소한 지 한참 만에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급성 담낭염이 맞았습니다. 다행히 입원 치료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수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며칠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집은 비어 있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했습니다. 응, 다행히 잘 치료받고 있어. 일주일쯤 지나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오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자주 서울에 와야 한다니요? 제주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검진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비행기 표, 서울에서 묵을 숙박비, 교통비와 식비, 한 번 오가는데 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달도요. 한참을 왕복했습니다. 비행기 표만 해도 만만치 않았고 거기에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건 시간과 피로였습니다. 60이 넘는 나이에 자꾸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건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 대기 시간, 비행 시간, 병원까지 가는 시간, 매번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자꾸 아파서. 무슨 소리요? 건강이 우선이지. 저는 아내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덜 심했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또 새벽에 응급실로 가야 하나, 또 비행기를 타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진통제를 먹고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더 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제주도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집을 버리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요?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아플 때 병원이 이렇게 멀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리하게 제주도로 온 것 같소. 아니에요. 여보도 잘못 없어요. 우리 몰랐던 거죠?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기로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왕복 비용이 계속 쌓이면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8억이 넘는 돈으로 시작한 제주 생활이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이제 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바다는 우리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보, 집 내놓읍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꿈의 집, 8억을 들여 지은 그 집을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 해안가 그 하얀 집 말씀이시죠? 200평짜리? 네, 맞습니다. 중개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더 그렇고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얼마에 내놓으실 겁니까?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억을 들여 지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세대로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한참을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주도 전원주택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 투기 열풍 때 가격이 너무 올랐다가 지금은 폭락한 상태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운이 좋으면 건축비라도 건질 수 있을 텐데. 중개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축비라도 건진다는 말은 토지 값은 날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원장님, 가격을 좀 낮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요? 많이 낮춰야 합니다. 저는 가격을 낮췄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손님이 집을 보러 오십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팔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중년의 부부가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도 멀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겠습니다. 빨리 팔아야 해요. 얼마까지 낮추시겠습니까? 반값이라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물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있는데 가격을 조금 더 낮춰달라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8억이 넘게 들인 집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몇 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2년간 들어간 유지비까지 합치면 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모은 돈 대부분을 이 섬에 묻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2년 전 희망에 가득 차서 들여왔던 짐들이었습니다. 이젤과 캔버스, 물감들, 그림 도구들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거실에 걸었던 바다 그림들도 내렸습니다. 20점이 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그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그림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버립시다. 버려요. 네, 다신 보고 싶지 않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림들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스에 담아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을까요? 2024년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저희는 제주행 비행기가 아닌 김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멀어졌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집, 그 모든 꿈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자녀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괜찮아.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녀 집 근처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겨우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8억을 들인 200평 집에서 20평 빌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짐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그림박스는 베란다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펴볼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시오. 60이 넘는 나이에 다시 빌라 전세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 잘못 아니요? 그래도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돌아왔을 거요. 조금 더 빨리 깨달았을 뿐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좁은 빌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도의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15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마트가 5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여보, 바다 그림은 이제 안 그릴 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보기 싫소. 그 바다가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래도 여보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럼 다른 걸 그리지요? 베란다 구석에 쌓인 박스를 봤습니다. 그 안에는 20점이 넘는 제주 바다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2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8억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스를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 그림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빌라 창문을 엽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차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음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다닙니다. 걸어서 15분이면 도착합니다. 더 이상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더 이상 새벽에 깨어 응급실까지 한참을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손주를 돌봅니다. 딸이 직장에 가는 동안 손주를 맡아주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60이 넘는 나이에 손주 육아는 쉽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그림 그려줘. 손주가 조릅니다. 저는 웃으며 크레파스를 꺼냅니다. 베란다 구석에 쌓인 박스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제주 바다 그림들이 들어있는 그 박스를 저는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묻습니다. 여보, 언제쯤 펴볼까요? 저는 대답을 피합니다. 나중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제주도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 전원 생활을 동경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꼭 최소 1년은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 살기가 아닙니다. 임대로 1년을 사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여름과 강풍이 부는 겨울을 모두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5번 다녀왔다고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는 것과 여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제주도는 섬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이라는 것은 고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의료 문제가 심각합니다. 새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육지, 대학병원까지 최소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60이 넘으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 아내처럼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병원이 멀면 정말 무섭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마을 관례로 내야 합니다.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지인에 대한 견제도 있습니다. 이중 물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제주도는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강풍 때문에 외벽이 빨리 손상됩니다. 염분 때문에 철제가 녹슬고 나무가 썩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외벽 도장을 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데크에 오일을 발라야 합니다. LPG 난방비는 도시가스의 몇 배입니다. 겨울석 달 난방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섬이라 물가도 비쌉니다. 모든 물건이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보다 비쌉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매일 쌓이면 큰 돈입니다. 1년 유지비가 서울 아파트의 몇 배가 됩니다. 이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현무암 토질 때문에 텃밭이 어렵습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는 꿈을 꿨지만 실패했습니다. 돌투성이 땅에서는 제대로 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흙을 사다 넣어도 강풍에 다 날아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섯째, 부동산 황금성이 최악입니다. 제주도 전원주택은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급매로 내놓아도 몇 달씩 걸립니다. 그리고 팔아도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몇 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일곱째, 제주도는 한 달 살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평생 살 곳은 아닙니다. 여행으로 가면 아름답습니다. 한 달 살기로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평생 살 곳으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도시가 훨씬 편합니다. 저는 8억이 넘는 돈을 제주도에 쏟아부었습니다. 2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들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몇 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돈은 다시 벌 수 없어도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저는 20평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평 집에서 20평 빌라로 왔습니다. 가진 돈도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손주를 볼 수 있고 아내와 함께 산책할 수 있고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바다는 그리지 않습니다. 대신 손주의 얼굴을 그립니다. 아내의 웃는 모습을 그립니다. 빌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그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란다 구석에 쌓인 박스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언젠가는 열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속에는 제 꿈이 들어 있지만 동시에 제 실패도 들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 부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그저 아내와 건강하게 늙어가고 손주를 보며 웃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제주도의 파란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행으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풍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